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년차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미 있어야 할 그날이 저희 부부의 이혼 기념일이 되었지 뭐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도 마음도 정리가 돼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당시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참혹함에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정 부모님과 관계된 일이라서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롤러코스터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당시만 해도 친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대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희 부모님이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실 정도였으니까요.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면 대저택 잔디마당에서 온 가족이 단란한 일상을 보내는 순간들부터 해외 유명 여행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까지 꽤 부유한 시절을 보낸 듯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할아버지 회사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IMF를 겪으면서 회사는 결국 공중분해되고 말았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는데 저희 친가는 그러지 못했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볼 생각에 할아버지는 전 재산을 들여 수습에 나섰고 그 바람에 집 한 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다 날리는 꼴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한 내 편을 가릴 수 있다고 하던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친인척들은 할아버지 장례식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다 망한 우리 가족이 자신들한테 손을 벌릴까봐 먼저 손절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일적으로 할아버지와 인연을 맺었던 하청업체 사장님들은 자신들도 어려울 텐데 당장 살 곳도 없어서 막막한 저희 가족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월세 단칸방을 구해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죽는 순간까지 하청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해 당신이 평생 일군 재산을 다 털어 넣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죠. 남도 이렇게 은혜를 갚는데 가족임에도 더군다나 저희 할아버지께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던 작은할아버지는 혹여 그동안 자신이 빌려 쓴 돈을 갚으라고 할까봐 제일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할아버지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전화 한 통 없었고요. 장례가 끝나고 아빠가 곧장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건 하청업체 사장님 중 한 분의 도움 덕이었어요. 어르신이 하청업체들 줄도산당하는 거 막으시느라 전 재산을 다 쓰신 거라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장도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월급은 많이 못 주겠지만 그래도 가족들 끼니 걱정은 덜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힘내서 살아가세요. 언젠가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회사가 넘어가고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신 마당에 믿었던 집안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을 땐 정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고요. 그래도 아빠가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빠한테 의지해 있는 가족들과 자신들도 어려울 텐데 선뜻 도움을 주신 주위 분들 덕분이었다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던데 너희 할아버지는 사람을 남기고 가신 셈이야. 살아보니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도 사람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더라.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었던 아빠는 가끔 제게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더라고요. 부모님과 삼촌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은 했지만 한번 무너진 가게는 좀처럼 다시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아빠를 제외하고는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의 벌이로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할머니가 지병으로 병원 생활을 반복하시는 바람에 더더욱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러니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저희 가족은 단칸방에서 생활을 해야 했죠. 시어머니의 시동생까지 데리고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지만 저희 엄마는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생활은 어려웠지만요. 잘 살 때는 대면대면하던 식구들이 좁은 방에서 살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커졌다고요. 어쩌다 먹는 통닭 한 마리에도 서로 닭다리를 양보하기 바빴거든요. 그 집에서 저희는 4년 넘게 살고서야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삼촌이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어서 5식구였던 우리 가족은 3식구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진학한 저는 생활고 때문에 인문계를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 마음은 어떻게든 저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안 그래도 힘든 부모님께 제 학비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는 않아서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한 결정이었죠.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운 좋게 실력 있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 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첫 스승으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곤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은 실력적인 면에선 정말 탑급이시거든요. 다만 성격이 좀 괴팍하세요. 저희 업종이 손님들 비위를 잘 맞춰야 하는 직종인데 저희 선생님은 그게 안 되거든요. 성격이 직설적이라서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다 보니 저희 선생님을 찾는 손님들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에요. 정직해서 좋다는 사람과 융통성이 없어서 싫다는 사람으로요. 그건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오히려 스태프들이 더 선생님 성격에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일적인 면에선 깐깐함까지 더해져서 정말 비위 맞추기 힘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좋음에도 밑에서 오래 버티는 제자들이 얼마 없었어요. 워낙 일을 빡세게 시키는 데다 자신이 보기에 실력이 미심쩍으면 절대로 진급을 시켜주지 않고 내보내거든요. 5년이든 10년이든 실력을 쌓기 전까지는 손님 머리를 맡기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직원이 태반이었죠. 그런 선생님 밑에서 저는 10년을 배웠어요. 그중 3년간은 실장으로 일했고요. 실장을 맡게 되면서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많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바람에 저희 선생님이 일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실상에서는 빈틈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마음이 어려서 힘든 사람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난 널 보면 예전에 내 모습이 떠올라. 그래서 널 보면 마음이 짠하고 그렇다. 이쪽 일하면서 사람한테 하도 당해서 절대로 정주지 말자 각오했는데 이상하게 너한테는 그게 안 되네. 저희 집 사정을 어느 정도 아시는 선생님은 저를 유독 잘 챙겨주셨어요. 가끔 일이 끝나면 둘이 근처 시장에 있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곤 했는데 자리가 자리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사적인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빠가 뺑소니석으로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신 것과 엄마가 아빠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느라 오랜 시간 식당 일을 하셨는데 팔이랑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들이었죠. 특히 손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인데 그게 힘드니까 일을 오래 하실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저희 집에서 실질적인 가장은 저인 셈이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정된 거였어요. 예전엔 1년에 2-3번씩도 이사를 다녔는데 이젠 생활이 많이 안정돼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고작 해야 겨우 3천 남짓 모은 상황이지만요. 제 사정을 들으신 선생님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근데 너 독립할 생각은 안 해봤어? 이제 슬슬 독립 생각할 때도 됐잖아. 너라면 어디 가서도 실력 없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야.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어요. 돈 좀 모았다 싶으면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연락이 오고 또 돈 좀 모았다 싶으면 아빠 수술비랑 엄마 병원비로 돈 들어가고 어떻게 된 게 제 지갑엔 구멍이 뚫렸는지 들어오는 족족 나가기만 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10년을 일했지만 모은 돈이 얼마 없다는 말에 선생님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독립할 생각은 있는 거지? 그런 거면 그 돈 내가 빌려줄게. 너도 알다시피 내가 남편이 있니 자식이 있니? 이혼한 이후로 나는 너랑 달리 부양할 부모도 없어서 딱히 돈 쓸 데도 없어. 언제든 너 돈 생기면 그때 갚으면 되니까 한번 생각해봐.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그렇다고 남의 돈으로 덥석 가게를 차리기에는 걱정이 앞섰어요.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땐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거니까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엄마랑 아빠가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저를 맞으시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이제는 집 걱정을 덜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평수는 작지만 인서울에서 매달 고시원비 정도만 내고 세 식구가 살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계절 바뀔 때마다 보증금 올려달라는 말을 안 들어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집에 안정되고 나니 한시름 놓겠더라고요. 제가 시집을 간 뒤에도 저희 부모님이 집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놓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착실히 돈 모아서 내 샵을 차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얼마 뒤 선생님이 저를 원장실로 불렀어요. 일전에 운을 띄우셨던 제 독립 문제를 상의하자고 하시더군요. 돈 걱정은 말고 일단 저질러 보라고요. 더 늦으면 용기가 안 나서 힘들 거라면서요.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부모님 집 문제도 해결됐고 저도 이제는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상황인지라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선생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백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가자. 내가 받은 자리가 있어. 어려운 결심했는데 시간 끌 거 뭐 있니? 바로 가서 가게 자리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자. 이미 오랜 전부터 제 독립을 염두에 두신 선생님은 속전속결로 일을 진행하셨어요. 인테리어며 제품 거래처까지 일일이 연결해 주시면서 마치 고명딸 시집 보내는 친정엄마처럼 제 샵 오픈에 나서주셨죠.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제 샵이 오픈을 했고 저희 집도 이사를 했어요. 샵을 오픈하고 초반에는 아직 단골 고객이 없어서 고전을 했지만 그때마다 선생님은 고객도 끌어다 주시고 한동안은 가게 월세도 대신 내주셨어요. 그리고 4개월이 넘어가던 무렵부터는 저희 샵 매상이 안정돼서 직원 월급도 주고 제 인건비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부터는 단골도 좀 생기고 샵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이 넘어가자 예약 손님만으로도 하루 스케줄이 꽉 찰 정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죠. 오픈한 지 1년간은 수시로 찾아와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던 선생님도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선 것 같으시며 이젠 네가 알아서 꾸려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 정말 독립을 했다는 실감이 났어요. 한편으로 겁도 나긴 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전 예약이 취소가 돼서 원장실에 앉아 쉬고 있는데 직원이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예약 없이 오신 손님이 있는데 원장님한테 받고 싶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도 비었겠다. 이참에 영업도 할 겸 나갔죠. 단아한 외모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 엄마랑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피부도 좋고 옷차림도 산뜻해서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원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쩜 젊은 분이 이렇게 큰 샵을 가지고 계시나? 대단하네요. 제가 나이를 말하자 자신도 제 또래의 아들이 있다며 반가워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펌을 하는 내내 아들 자랑은 어찌나 하시는지 나중에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웃는 얼굴로 응대를 했죠. 우리 아들이 인물이 그렇게 좋아요. 인물이 좋으면 능력은 좀 빠져도 될 텐데 세상에 공부를 또 그렇게 잘해서 대학도 잘 갔잖아요. 어머, 내가 너무 우리 아들 자랑만 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드님이 무척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내가 30의 남편이랑 이혼을 했거든요. 사는 동안 그렇게 내 속을 썩이더니 끝내는 딸 같은 여자한테 빠져선 전 재산 들어먹고 빈털터리가 됐지 뭐예요. 그래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애만 데리고 이혼했어요. 그동안 나 살아온 인생 얘기하면 살 밤낮을 떠들어도 모자라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도 했었는데 나만 보고 있는 아들 녀석 생각에 그러지 못했어요. 내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이라니까요. 처음엔 아들 자랑만 너무 하길래 있는 집 사모님이라서 신경 쓸 게 아들밖에는 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여자는 참 힘들겠다 생각까지 했죠.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같은 여자로서 안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얼굴도 겹쳐 보여서 더 짠했던 것 같아요. 그날 머리를 하고 간 손님은 거의 매달 저희 샵을 찾았어요. 펌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가끔은 영양을 하러도 오셨죠. 모임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드라이를 하러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놈의 아들 자랑도 빼놓지 않으셨죠. 하도 그러는 통에 가게 스태프들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분이 싫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인연이 되려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저랑 많이 친해진 손님은 머리하는 날이 아니어도 샵으로 종종 찾아오곤 했어요. 간식거리를 사들고 오기도 하고 잡채나 갈비 같은 음식도 만들어다 주곤 하셨어요. 그러다 언젠가는 져주려고 일부러 더했다며 김장김치도 가져다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샵이 휴무일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손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청아씨 쉬는 날인데 내가 방해한 건 아니야? 정말 미안한데 혹시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아들이랑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있대서 나 혼자 보게 생겼지 뭐야. 조금 피곤한 감은 있었지만 평소 워낙 저한테 잘해주시는 데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지도 꽤 돼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손님은 갑자기 불렀는데 나와줘서 고맙다며 영화도 보여주시고 밥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무렵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근처에 있다며 집까지 차로 데려가 주겠다고 하더군요. 잠시 뒤 식당 앞에 도착한 손님의 아들은 굳이 차에서 내려 인사까지 하더군요. 그저 엄마의 단골 헤어샵 주인일 뿐인데 극진하게 대하는 걸 보니 사람 됨됨이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늘 그렇게 아들 자랑을 했구나 생각했죠.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집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그냥 버스를 타겠다고 하고는 혼자 돌아왔어요.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저희 집까지 노출하는 게 조금 꺼려졌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손님 아들이 샵으로 왔어요. 머리를 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머리를 하는 내내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데 딱 봐도 제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아주머니 말대로 얼굴도 잘생기고 예의 바른 데다 대화도 잘 통했으니까요. 머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자 남자는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곤 손님이 자신밖에 안 남았다는 걸 확인하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랑 맥주 할래요? 실은 끝나고 같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마감 시간 맞춰서 왔거든요. 거절하시면 상처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어쩌긴 어쩌겠어요. 당연히 코를 외쳤죠. 그날 같이 근처에서 치맥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참색전을 벌인 우리는 얼마 뒤 사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사귄다는 얘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샵으로 달려오셨어요. 잘 됐어. 내가 자기랑 내 아들 연결시켜 주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했는데 정말 잘 됐다. 내가 두 사람 잘 되도록 열심히 밀어줄 테니까 마음 놓고 예쁜 연애 해요. 알았죠? 마치 당신 일처럼 기뻐하는 아주머니를 보자
기분이 좀 묘했어요.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들의 연애를 적극 지지해 주시니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어머님께도 공개한 마당에 감출 게 뭐 있냐며 매일 밤 퇴근 후에 저희 샵으로 찾아왔어요. 손님들로 북적이던 샵에서 단둘이 데이트를 즐기려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동안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내 안의 연애세포는 죽고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남자랑 만나는 동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누군가에겐 여자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1년 남짓 연애를 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거의 결혼할 사이처럼 관계가 굳어졌는데 그건 남자친구 엄마의 영향이 컸어요. 저희 샵에 오실 때마다 저를 며느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자기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엄마는 이미 자기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호칭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데 자기는 나한테 그렇게 확신이 없어? 내가 믿음이 안 가는 놈이야?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프로포즈도 없었고. 프로포즈? 그거면 되는 거야. 난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 했던 건데 자기 원한다면 내가 아주 근사하게 해줄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는 프로포즈 준비를 시작했어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 주가 끝나기도 전에 번갯불에 콩 볶듯 후다닥 해치웠죠. 그리고는 서둘러 우리 부모님과 만날 날을 잡았어요. 그동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몰랐던 부모님은 꽤 놀라시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이 결혼할 남자라는 말에 만나보기도 전에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그런데 정화야, 우리 집으로 초대하기엔 집이 너무 좁지 않을까?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우리 집 보면 실망할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 재민 씨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그냥 우리 사는 그대로 보여줘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모르긴 해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치 10년은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게 굴걸. 하지만 제 말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무래도 집으로 초대하는 건 창피하다시며 한정식 집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제 예상대로 난생 처음 보는 저희 부모님께 서글서글하게 굴면서 사위 노릇을 했어요. 물론 저희 집에 초대받지 못한 건 아쉬워했지만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이후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식 날짜도 정해지고 예식장까지 정했지만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자기 나이를 생각하면 빠른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식이야? 내가 한번 실패를 해봐서 그런가? 나는 좀 걱정이 되네. 정말 괜찮은 거야? 시어머님과 알고 지낸 것도 1년이 넘었고 결혼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이전부터 결혼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어요. 선생님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진 잘 알겠는데요. 저 이 결혼 하고 싶어요.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본인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그럼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놔. 냉장고든 세탁기든 비싼 걸로. 생각 같아선 같이 다니면서 혼수도 봐주고 싶지만 알잖아, 나 바쁜 사람인 거. 대신 돈으로 채워줄 테니 부담 갖지 마. 제 가게를 차릴 때도 이자 한 푼 안 받고 돈을 빌려주셨던 선생님은 제 혼수 중 가장 비싼 전자제품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순풍에 돛을 단듯이 흘러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종착지인 결혼식 당일까지 흘러갔어요. 신혼여행은 시어머니가 추천해주신 몰디브로 정해서 4박 5일간 다녀왔어요. 생각 같아선 더 길게 가고 싶었지만 샵을 오래 비울 수 없어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죠. 꿈같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린 우리는 저희 집으로 먼저 갔어요. 엄마가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 두셔서 인사드리는 순서를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첫 인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상견례 때도 밖에서 만났기 때문이었죠. 저 멀리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로고가 보이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처가에 방문을 하는구나. 솔직히 그동안 집에 초대를 안 해줘서 좀 섭섭했었어. 미안. 평수도 좁고 사는 게 엉망이라서 엄마가 창피하다고 하셔서 그런 건데 자기가 서운해할 줄 알았으면 진작 데리고 갈 걸 그랬네. 그렇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입구로 들어서려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아파트라서 입구부터가 다르네. 네, 뭐 좋은 아파트긴 하죠. 저희가 임대라서 평수가 좁은 게 흠이지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앞에 도착한 우리는 벨을 눌렀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 순간 남편 얼굴에 실망감이 묻어나더군요. 순식간이라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집 너무 좁아서 실망했어? 아니야. 부모님 두 분이 사실 집인데 넓어봐야 청소만 힘들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평소 넉살 좋게 저희 부모님 앞에서 말도 잘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입을 꾹 다문 채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답을 하기만 했어요. 미묘하게 남편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제가 아는 척을 하면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들뜬 척 연기를 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시댁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불쑥 그러더라고요. 그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하나? 네임밸류가 있어서 평수가 작아도 꽤 비싸지. 그게 실은 우리 부모님 사시는 곳은 임대야. 보증금도 일반 아파트들보다 훨씬 싸고 임대료도 얼마 안 돼. 뭐? 임대? 남편은 꽤나 놀랐는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리고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저를 멀뚱멀뚱 바라보았죠. 그럼 자기 부모님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거야? 그럼 자기도 얼마 전까지 그 집에서 같이 살았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은 꽤나 실망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궜어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게 그렇게 우리 결혼에 영향을 끼칠 일인 거야? 비록 임대에 살고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 내 도움 안 받고 사실 정도는 돼. 혹여 장인 장모가 자기한테 매달려 살까봐 걱정이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말을 하면서 내심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저희 신혼은 시댁에 차리게 되었거든요. 시댁이 그리 넓은 평수가 아닌 작은 빌라임에도 어머님이 혼자 사시기 적적하시다며 끝까지 고집하셔서 그렇게 된 거였죠. 나는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됐는데 내 친정이 임대 아파트라는 것만 문제를 삼으니까 서운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친정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이후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마치 저를 길거리에서 주워온 거지대하듯 하셨거든요. 말끝마다 사사건건 제 속을 뒤집는 말만 골라 했어요. 이거 좀 접시에 담아서 티테이블에 올려라. 아참, 넌 이런 거 못 먹어봤겠구나. 이거 먹을 줄은 아니? 나 원참 아무리 없이 산다고 해도 멜론 하나 못 먹어봤을까 봐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일부러 더 과장된 손짓으로 저를 놀리듯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이요. 지금은 사는 형편이 그래도 예전엔 잘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시절에도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다녀오셨을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무시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뭐라니? 넌 가난한 집에서 자라 그런가? 왜 사소한 일에 자격지심을 그리 느끼니? 예, 없이 산 거 티나. 그러지 마. 세상에,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예뻐하시던 시어머님이 이렇게 180도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친정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게 죄인가요?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후회 막급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정이 떨어져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샴푸실에서 직원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부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앞을 지나다 우연히 듣게 된 거였죠. 원장님 요즘 시집살이로 힘드신가 봐. 아무래도 그때 그 일이 마음에 걸리네. 그냥 말씀드릴 걸 그랬어. 그랬으면
그렇게 빨리 결혼 결정 내리시진 않았을지 모르잖아. 현주씨,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할 말이 있었어? 제가 샴푸실로 들어가 말을 붙였더니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실은 선생님이 결혼 결정 내리시기 전에 말이에요. 남편 되시는 분이 가게에 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어요. 가게 보증금은 얼마인지, 대출금은 얼마인지, 게다가 월 매출까지 다요. 제가 말씀 안 드렸더니 부동산 찾아가서 다 알아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프로포즈 하신 거고요. 결혼 날짜 잡히고는 가게 장부까지 뺏어서 보고 가셨어요. 그런 일을 왜 진작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분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죄송해요, 선생님. 화가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직원한테 난 화는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런 걸 뒤에서 알아본 사람이 잘못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남편 이전의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조사를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고작 30밖에 안 된 여자가 대출금 없이 그 큰 샵을 차렸으니 돈 있는 집 딸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랬다가 저희 친정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걸 알고는 실망을 한 거고요. 지나고 보니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변심이 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거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보니 모든 게 다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속 터놓고 상의를 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니 그간 효도도 못 해드려놓고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 안 되겠고, 선생님을 찾아가자니 일전에 선생님이 결혼에 대해 신중하라는 말씀을 가볍게 넘긴 게 걸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으로 지내던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분명 집에 일이 있는 건데 엄마는 끝까지 아무 일 없다고 그저 목소리나 들으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딸로 산 세월이 얼만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로 얘기 안 하면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인상돼서 걱정이야. 혹시 돈 좀 있니? 없어도 만들어야지. 엄마 걱정 마. 임대라서 보증금 인상도 얼마 안 할 테니까 그건 내가 처리해 줄게. 엄마 딸 그 정도 능력은 돼. 그거 외에 다른 문제는 없고? 다행히도 보증금 인상 외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았어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와 보니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보고 와서 좀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너 친정에 돈 해줄 생각이니? 어머님, 그게요. 저희 부모님 사시는 곳이 임대아파트라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조금 인상이 되나 봐요. 얼마 안 하는 거라서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걸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니? 우리 아들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내가 네 부모님이 임대 산다고 할 때부터 이런 날이 있을까 봐 걱정했어. 2년에 한 번 재계약이면 앞으로도 2년마다 너 보고 돈 달라고 할 거 아니니? 아니, 내 아들이 호구니? 왜 네 친정부모 보증금까지 대줘야 해? 너도 입 있으면 말해봐라. 이게 말이 되는 경우니? 솔직히 이런 문제는 남편과 상의하는 게 맞죠. 그런데요, 솔직히 그러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이번 보증금 문제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제가 부담할 거예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 친정에 10원 한 푼 가져다 준 적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께는 백이며 구두, 심지어 피부관리실 쿠폰까지 끊어드렸잖아요. 그때 그이가 저한테 상의 한마디라도 했나요? 안 했어요. 제 카드 들고 가서 당당히 결제하고 저한테 통보만 했을 뿐이었다고요. 어머님께 들어간 돈보다 저희 친정 보증금이 훨씬 덜 나가는데 그래도 제가 그이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자꾸 깔보시는데요. 임대가 어때서요? 집이 임대지 사람이 임대는 아니잖아요. 어디서 살든 그 집에 사는 사람만 제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제 친정 형편 가지고 흉보시는 건 더는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부분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정이 떨어진 저는 이를 악물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했어요. 어차피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을 보고 혼사를 진행한 사람들이라는 걸 안 이상 저도 똑같이 대하고 싶었거든요. 오냐, 알았다. 네가 돈 좀 본다고 유세를 떨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제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어머님이 저희 샵으로 지인분들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2년 넘게 단골로 저희 샵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걸음을 뚝 끊으신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시어머님 지인이라서 더는 관여 않고 잊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머님 지인분들 중 한 분이 샵으로 오셨더라고요. 나 여기 온 거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비밀이야. 도대체 그렇게 사이좋던 고부간이 어떻게 찢어졌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게에 가지 말라는 소리래.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그러세요. 제 가게에 가시지 말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계모임 사람들 죄다 그 소리 듣고 발길 끊었잖아. 나도 딴 데서 파마하다가 하도 안 나와서 여기 온 거야. 내 머리가 파마가 잘 안 되잖아. 근데 자기도 참 안 됐다. 부모도 없는데 시어머니하고도 등지고 살게 되다니 외로워서 어떡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가 없다뇨. 저희 결혼식 때 오셔서 저희 부모님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아닌데. 박 여사가 그분들은 자기가 돈 주고 대행업체 통해 부른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결혼식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자기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이틀 뒤든가 박 여사가 그러더라고. 그동안 창피해서 말 못했는데 자기가 구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희 친정이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걸 안 뒤로 주변에 제가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제 부모님까지 죽여가며 임대 사는 걸 감추려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샵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 어머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지 새끼들처럼 임대아파트에 사는 인간들을 내 사돈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니? 솔직히 난 지금 당장 너랑 네 부모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어떻게 임대 사는 걸 속이고 결혼을 할 수 있니? 땡땡땡 아파트 대단지 산다길래 집이 좀 사나보다 했더니 그 임대아파트 산다며? 나 원참 창피해서. 임대아파트 사는 게 왜요? 저희 부모님 지금까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어머님한테 거지 취급받을 이유 없다고요. 그리고 제 부모님이 임대 사는 거랑 저희 결혼이 무슨 상관이죠? 왜 상관이 없어? 내 아들이 처가 덕도 못 보고 살게 생겼는데 내가 왜 널 며느리감으로 택했는지 아니? 네가 하반끈도 짧고 직업도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네가 가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였다. 한 달 매출이 그 정도면 금세 돈 벌어서 내 아들 뒷바라지는 걱정 없이 해주겠다 싶었는데 거지 같은 부모가 딸렸을 줄 누가 알았겠니? 봐라. 벌써부터 네 부모는 임대 보증금도 못 만들어서 출가 외인인 너한테까지 손 벌리잖니. 그게 어때서요? 이도 어머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도와드리잖아요. 그런다고 살아계신 내 부모님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를 고아로 둔갑시키면서요? 그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혹시라도 자기 부모님이 임대 사는 거 아는 사람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세상이 넓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고. 엄마도 다 자기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게 목에 핏대 세고 따질 일이야. 나 같으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겠네.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도 밖에 나가서 자기가 구하라고 하면 되겠네. 어머님, 이 집 전세잖아요. 저도 부동산 통해서 알아봤어요. 전세도 엄연히 남의 집 빌려 쓰는 건데 그것도 임대 아닌가요? 임대 사는 시어머니 창피하니까 저도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정말 막 나가자는 거니? 어디서 날 임대 사는 거지들이랑 같은 취급을 해. 너 이 집 보증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자그마치 2억 3천이야. 니네 부모가 사는 임대 아파트랑 하늘 땅 차이라고. 순간 코웃음이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임대 아파트는 임대 분양 아파트로 보증금이 2억 5천짜리거든요. 물론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시겠지만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사시는 임대는 보증금이 2억 5천이에요. 게다가 은행 대출금도 없고요. 근데 어머님 이 집은 어때요? 대출금 잔뜩 꼈잖아요. 그래놓고 누구 보고 임대 거지래요. 당신도 할 말 있으면 해봐. 나 몰래 우리 집에 대해 뒷조사 다 했잖아. 안 그래? 솔직히 저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이희한테 할 말 없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희가 명문대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직장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거 아는데도 모른 척 덮어뒀던 거라고요.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실력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사람은 더 형편이 없네요. 차라리 잘 됐어요. 이미 정도 떨어진 마당에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쯤에서 헤어지고 남남으로 사는 게 낫지. 얘,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지금 내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겠다는 거니?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왜요? 돈 잘 버는 며느리 버리긴 아까우세요? 지인분들한테 저를 두고 그러셨다면서요. 천에 고하지만 한 달에 수천 번은 헌금할 나는 거위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끼고 살 생각이라고요. 근데 저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 위해서 헌금할 낳아드리기 싫어요. 제가 미쳤어요? 난 아침부터 밤까지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해서 돈 버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왕 대접만 받으려고 드는 어머님 손에 현찰 안겨드리게요. 싫어요. 그럴 돈 있으면 저희 부모님 호강이나 시켜드릴래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셔터맨으로 살 생각 가지고 있나 본데 요즘은 든든한 보안 업체가 엄청 많아서 셔터맨이 필요 없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꿈 깨고 스스로 벌어서 자기 어머니 부양할 생각이나 해. 참, 내가 해온 혼수는 내가 고스란히 들고 나갈게. 자기는 결혼할 때 따로 해온 거 없으니까 챙길 것도 없겠네.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중고로 팔아도 제가 못 받을 텐데 TV는 위자료로 나한테 주면 안 돼? 80인치 TV 보다가 다른 TV로는 영화 못 보겠단 말이야. 응, 자기야.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그 정도 선물은 해주고 갈 수 있잖아. 응? 제발 TV는 두고 가라. 와, 살다 이런 거지 같은 놈은 또 처음이었어요. 나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TV 달라는 말은 안 할 텐데 그걸 달라고 매달리다니. 싫어. 그건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거야. 당신이 정 큰 TV를 갖고 싶으면 열심히 벌어서 사서 써. 어디서 거지 근성이야. 암튼 내 뜻은 확실히 전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짐은 이번 주말에 챙겨갈 테니까 내가 해온 혼수는 손끝 하나 대지 말고 놔둬. 안 그랬다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날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딸 자식이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한다는데 걱정 안 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이혼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람한테 된통 당한 경험이 있으셔서 아닌 사람들과는 연을 딱 끊는 게 상책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서 나왔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순순히 보내주지는 않았어요. 경찰까지 불러서 더러운 꼴을 보고서야 보내주었네요. 어느덧 이혼의 상처도 가시고 저는 여전히 제 일에 매진하며 살아요. 선생님께 빌린 돈도 착실히 갚아나가면서요. 반면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의 여파로 꽤나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보증수표 삼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썼는데 이혼 소식이 퍼지자 다들 돈을 돌려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하마터면 제가 그 빚을 다 갚아가며 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빠른 손절이 답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작 1년 살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우습긴 하지만 제 사연을 통해 성급한 결혼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결혼은 속도전이 아니라 탐색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 전문직 여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문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평범했던 제가 이혼한 전 남편 때문에 전문직을 갖게 되어 일부러 강조하고 싶어서 썼어요. 저는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노후가 짱짱한 전문직 여성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런 말 진짜 이상한데 지금의 저는 원수 같은 전 남편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오히려 저를 갈궈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가끔 아리까리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왼수 같은 그놈한테는 절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평소 저 말고도 씩씩하게 자기 행복을 위해 이혼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공감하며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애청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 제 사연을 소개해볼까 하는데 부디 제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제 사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나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꽤 잘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기로 했는데요. 계속 만나다 보니 저는 많이 덜렁거리는 반면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라 좋았어요. 가끔은 애정어린 잔소리도 하긴 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진 않아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남편과 만나면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깜빡깜빡 하던 실수도 많이 줄어서 좋은 점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나이 차이는 4살이었지만 남편은 훨씬 어른스러웠는데 남편은 저를 많이 귀여워했어요. 어쩜 자기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귀엽냐? 신기하네. 이런 말을 진짜 자주 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정말로 귀여운 줄 알았어요. 평상시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남편이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천번 만번 후회하는 일이지만 저는 점점 남편에게 의지하는 면이 많아졌죠. 남편은 자기한테 의지하는 저를 귀찮아하지 않았죠.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챙김을 받는 것보다 챙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저희는 정말로 궁합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합이 잘 맞았어요. 그러니 연애하는 3년 반 동안도 싸우거나 꽁한 일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는데 둘 다 홍기가 찬 나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양가 집안 형편도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할 것도 없어서 정확히는 아니었지만 얼추 반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다만 그 2년 동안 제가 유산을 한 번 해서 상심이 컸었는데 그때도 남편의 지극한 정성에 저는 저만큼 결혼을 잘한 여자도 없을 거라고 감히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1년도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을 자책했는데 제가 유산을 한 번 겪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사실 저희 회사가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위태위태하게 느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하루빨리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도 전에 저는 예고도 없이 정리해고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연봉의 30%를 더 받는 조건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겸사겸사 좀 쉬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막말로 저한테는 남편도 있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 급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 남편은 아니었어요. 뭐야, 오늘도 집에만 있었어? 아니, 이력서 낸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거야? 나 아직 이력서 안 썼는데? 자기야, 나 지난주에 회사 나왔잖아. 이번 달은 좀 쉬엄쉬엄 해보려고. 뭐? 이번 달을 그냥 통으로 놀겠다는 거야? 에이, 그럼 안 되지. 그럼 그동안은 뭐 나만 돈 벌어? 그건 미안한데 내가 영영 놀겠다는 건 아니잖아. 나도 다시 일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시간 버리지 말고 최대한 이력서는 많이 써서 보내. 지금 자기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나는 자기가 정리해고됐다고 해서 농담하는 줄 알았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자기가 그럴 정도면 내 마음은 뭐 오죽하겠어? 나도 멘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좀 탄탄하고 비전 있는 회사에 가야지. 그래서 더 알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 그런 허울 좋은 핑계로 사람이 게을러지고 늘어지는 거지. 그러지 말고 당장 할 수 있으면 일단 아무 일이라도 해. 그러다 좋은 자리 있으면 옮고 가면 되지. 내 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기는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나이고 위치야. 저는 불필요하게 냉정한 남편의 조언에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했지만 저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옛말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저는 남편이 부은 휘발유에 속이 활활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저도 알고 있는 제 현실을 남편이 저리도 콕 집어 이야기하니 서운하다 못해 남편이 얄밉더군요.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고 제가 와이프인데 일부러 나쁜 소리는 하지 않았을 거라 애써 남편의 뜻을 헤아리고 싶었고 듣기는 거북했으나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애를 썼는데 다시금 취업을 하려고 하니 남편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연봉이 생각한 것과 맞으면 일이 별로였고 일이 좀 괜찮다 싶으면 연봉이 별로였는데 한번 정하면 오랜 시간 그 일을 하고 그 돈을 받아야 하니 저는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내심 더 적성에 맞고 괜찮은 일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상하게 미련이 남았는데 일단 퇴직금도 있으니 조금만 더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재취업에 대한 압박을 해왔고 저는 마지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직업 박람회도 다니고 연주를 총동원해 제 적성에 맞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려 공을 많이 들였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맞는 회사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골치가 아팠어요. 전에 회사에서는 제가 마케팅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사실 전공도 디자인이고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네가 디자인이냐고 격리 일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해야 하지 않냐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신혼 때와 너무나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는 기분까지 들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렇게 가시방석일 수가 없었어요. 또한 한 꼼꼼하는 남편의 성격은 저를 더욱 옥죄어왔는데요. 제가 월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더군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활비를 다 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급기야 내가 자기 부양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이딴 말까지 했는데 그때는 저도 발끈했죠. 물론 자기가 다 먹여 살리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근데 내가 뭐 일부러 이래? 나도 열심히 찾고 있어. 열심히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재고 있는 거겠지. 어차피 거기서 거기일 텐데 뭘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냥 집이랑 가까운 회사 다녀.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자기가 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아니잖아. 고작 해야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뭘 더 따지는 건데. 자기가 이러고 있는 시간에 까먹을 돈을 생각해야지. 자기 퇴직금 그거 이렇게 하면 금방 바닥나. 나도 알아. 그래서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걸핏하면 생활비 타령하면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잖아. 내가 뭐 얼마나 놀았다고 이래? 나 이제 고작 한 달 쉬었거든. 한 달이면 30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30일을 노냐? 그리고 그 30일 동안 나만 일해서 돈 벌었잖아. 우리 결혼할 때 약속한 거 잊었어? 결혼도 반반, 결혼 후에도 반반, 각자 집에 효도는 셀프.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게 반반이야? 나 혼자 독박이지? 왜 자기가 독박이야? 나도 아직은 생활비 반 내고 있잖아. 그러다 그 돈 다 떨어지면 그땐 어쩔 건데? 나는 불안해서 그런 점이 싫다고. 남편은 마치 제가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쉰 사람처럼 저를 달달 볶았어요. 제가 일부러 남편 덕을 보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죠. 저는 나름 미역국도 끓이고 작은 스카프 선물도 준비하며 제 딴에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이려 했어요.
그리고 생일 당일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거금 100만 원을 턱 하고 시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같이 사는 부부지만 저는 남편이 그 정도의 거금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 제가 실직한 가운데 남편이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뭐, 내가 벌어서 내 부모 용돈 드린다는데 자기가 왜 나를 세우는 거야? 꼬우면 자기도 벌어서 장인 장모님 용돈 드려. 설마 내 돈으로 장인 장모 용돈까지 드렸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할 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맹세코 남편이 시댁에 용돈을 들여서 화가 났던 건 아니었어요. 더욱이 남편 말처럼 남편 돈으로 친정에 효도할 생각도 없었는데요. 다만 저한테는 그렇게 돈돈돈거리며 야박하게 사람을 잡더니 자기 혼자서는 저리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게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저한테 빨리 취직을 하라고 쪼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자기 눈에는 일하기 싫고 자기 돈으로 놀고 먹고 싶어서 일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열받더군요. 그리고 그즈음 했던 고민은 정년이 없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그러다 공인중개사만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공부에 매진했는데, 남편이 제가 공부하는 문제집을 슬쩍 보더니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젠 작전을 바꾼 거야? 공부한다고 하면 뭐 내가 우리 와이프 공부하는구나 이러면서 봐줄까 봐서? 야,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쉬운 줄 알아? 거의 변호사 되는 거랑 다름이 없대. 그런 시험을 자기가 본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저를 아주 깔봤는데, 저놈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남자가 맞나? 치가 떨렸어요.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 저를 조롱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했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남편의 말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군요. 한글인데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왜 그렇게 외워지지가 않는 건지 스스로도 많이 화가 났는데, 남편이 그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그동안 시간만 쓰고 돈질하랬네. 이렇게 또 저에게 비아냥거릴 게 훤히 보여서 심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공부는 분명 한계가 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제안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친구도 사정이 있어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는데, 바람 좀 쐬고 오자고 저더러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콧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친구 차에 얻어 타게 되었는데요. 그때 묵었던 숙소가 에어비앤비라는 거였어요. 보통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펜션, 그것도 아니면 모텔을 가곤 하는데, 일반 가정집을 숙소로 쓰다니 신기한 체험이었죠. 그리고 친구는 요즘 이런 숙소 엄청 많아. 임대해서 집주인 허락받고 숙박업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작은 거 하나 해볼까 어쩔까 고민 중인데 괜찮지? 라고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데, 저야말로 그 말에 솔깃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청소하고 집 꾸미는 게 나름 재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더 이상 집 꾸미는 그런 짓은 안 하게 되었지만, 친구 말처럼 제 손으로 직접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더욱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다 까먹으면 그 이후로는 앞이 깜깜했었는데,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저는 무조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돈에 맞춰 싼 월세방 하나를 계약해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당연하죠. 또 어떤 트집을 잡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저는 망해도 저 혼자 몰래 망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첫 에어비앤비 숙소가 마련되었고, 저는 호스트 등록을 본격적인 임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예약이 들어오던 날 얼마나 두근두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쁘게 꾸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손님도 좋아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소품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 집에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향을 위해서 호텔에 들어간다는 비싼 디퓨저도 가져다 놨는데, 다행히 첫 손님이 리브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저렴하지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저의 취지가 잘 반영이 되어 호평이 이어졌는데 그때는 청소도 제가 하는 등 정성을 쏟았죠. 그리고 하나가 잘 되니 또 하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을 찾아준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사업을 하는 재미에 빠져 지날 즈음 저희 아빠의 생신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처럼 현금 100만 원은 아니지만 스포츠 브랜드 패딩 점퍼를 선물로 사다가 집에 놓았는데 그걸 본 남편이 기겁을 했어요. 뭐야, 이 비싼 걸 왜 샀어? 이러면서 저희 아빠 생신인 것도 모른다는 듯 말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부터 시간을 빼놓으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인간이 일부러 그러나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었는데 이윽고 저희 아빠 생신이란 생각이 났는지 설마 이거 장인어른들이라고 산 거야? 김소영 돈 많네. 이런 점퍼 4, 50만 원 하지 않나? 이 봐봐. 올이 아니고 거위네. 이러다 퇴직금 다 쓰고 없겠다. 이러면서 아주 사람 속을 박박 긁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왜 10이야? 퇴직금으로 샀던 벌어서 샀던 자기 돈 아니잖아. 라고 대받아쳤고 그날 저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유치하게 자기는 이제부터 처가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원래 효도는 각자 셀프로 하기로 했지. 그니까 생신이든 뭐든 그 집 자식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자기도 이제 우리 집 챙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는데 정말 열이 머리 끝까지 뻗쳤어요. 저는 이미 시부모님 2분 생신을 같이 가서 보냈는데 이제 와서 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인간 좋다고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러자고 한 저였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어요. 사실 시부모님과는 사이가 나쁠 것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남편이 저러니 저도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없이 친정에 가게 된 저는 끝내 남편과 사이가 나쁘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저희 엄마가 왜 혼자 왔어? 혹시 이서방이랑 싸웠니? 라고 눈치를 채셨고 저도 그때는 답답한 속을 하소연하고 싶어 생일은 아빠한텐 죄송하지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정 언니와 형부도 뭐 그런 치사한 놈이 다 있냐고 열변을 토하는데 이래서 내 식구가 편하고 좋다고 하는 건가?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 앞으로 처가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사위볼기대 따윈 하지 말라고 저도 말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기분이 나쁘셨어요. 하지만 친정언니는 그래 오지 말라고 해. 누가 지 얼굴 보고 싶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못 쓰겠다. 네가 돈 안 번다고 꼬라지 난 거잖아. 이서방 요즘 차 안 팔린다니? 언제는 잘 나가는 딜러라 돈도 많이 번다고 사람이 그렇게 여유 있는 척을 하더니 그거 다 뻥이었어? 무슨 남편이 그래? 야, 안 봐서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저희 남편이 친정에 오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커밍아웃을 해버렸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왜인지 가벼웠는데 남편은 저 보란듯이 치킨에 맥주까지 마시고 거실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얄밉고 정남이가 뚝 떨어지던지 저는 기필코 돈을 많이 벌어서 남편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임대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고 싶었고 여차하면 내가 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음 집을 계약했는데요. 저는 단순히 임대수만 늘리지 않았어요. 돈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 공부도 엄청 하고 강의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집을 많이 보러 다니니 보는 눈도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매일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봐서인지 전에는 그렇게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몰랐던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이해도 잘 됐는데 그래서 반포기 상태였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는 임대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며 매일 알차고 바쁘게 보냈는데 돈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벌고 있었어요. 임대업이라는 게 주말이나 성수기 같은 시즌이 있다 보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청소 인력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 더욱 제 앞에 떨어지는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취업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 놀기 바쁜 한심한 사람으로 봤죠. 또 나갔다 왔어? 요즘 뭐 한다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다 몰래 바람이라도 피우냐? 아니면 뭐 알바라도 해? 하루는 취직은 안 하고 왜 그렇게 쏘다녀? 남이사, 내가 내 발로 나가는데 자기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해? 우리 서로 신경 안 쓰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 신경을 어떻게 안 쓰냐? 그리고 자기도 잘 생각해봐.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바닥나는 거 순간이야. 그럼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건데.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지금 당장 일하기 싫으면 애라도 낳자. 애 키우고 집에 있는 거면 내가 생활비는 전적으로 다 부담할게. 자기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거니까 인건비 굳는다고 생각하면 또이또이지. 어때? 어떻긴 뭐가 어때? 내가 왜 자기 뜻대로 애를 낳아야 하는 건데. 그런 건 우리 사이가 좋으면 언제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정도로 사이가 좋나? 아니잖아. 괜한 헛소리 그만하고 지내던 대로 지내. 그래서 뭐 자기는 애도 안 낳고 계속 이렇게 산다고? 김소영, 진짜 왜 그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솔직히 말해봐. 나랑 결혼한 거 취집한 거였냐? 내가 진짜 설마 했지만 그래도 아니겠지 하면서 못 물어봤는데 대답해봐. 뭐가 어째? 취집? 지금까지 나를 그런 여자로 본 거야? 자기 나 회사 잘리고 단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천천히 쉬면서 일 찾아보라고 말한 적 있어? 없지. 나는 그런 게 서운해. 그리고 그것뿐이야? 치사하게 네 집 우리 집 나누면서 나더러 꼬우면 벌어서 우리 집에 용돈 주라며.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딨어? 나라고 뭐 회사 잘리고 보내는 시간이 쉬웠는 줄 알아? 그런데 뭐 이젠 아주 나를 취집하는 여자로 만드네. 진짜 어디까지 할래?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백수 와이프 건사하기 싫은데 그냥 헤어지자. 잘 됐네. 우리는 애도 없으니까 이혼 서류 갖다 하면 바로 남남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내일 당장 우리 이혼 접수하러 갈까? 저는 흥분한 나머지 이혼 소리를 먼저 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수없이 생각한 이혼이었는데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하지만 결단코 이혼 소리를 홧김에 한 건 아니었는데요.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작 이혼 소리를 들은 남편은 자기 딴에는 저랑 이혼할 마음은 없었던 건지 그 이후로 입을 꾹 닫았는데 대신 각방을 쓰면서 냉전의 시간을 길게 가지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야 편하고 좋더라고요. 괜히 붙어있으면 더 신경 쓰이고 괜히 또 10이나 붙어 싸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혼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편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저희는 무늬만 부부이고 가족이 남남으로 지냈어요. 그래도 한때는 죽고 못 사는 인꼬부부라 불리던 우리였는데 그런 시간들이 다 꿈이었던 것 같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더욱 공인중개사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땐 공부만 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니 저는 그해 드디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남편에게는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자 남편은 이거 봐. 결국 포기하고 문제집값만 버렸지. 그러게 내가 그거 아무나 합격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진짜 인간의 인성이 저렇게까지 바닥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 생각과 달리 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비아냥거림이 웃기는 코미디처럼 웃기기만 했는데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이 어떤 표정과 말을 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첫 월급을 받게 되던 날을 디데이로 남편에게 모든 걸 알려줄 생각이었는데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줄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다시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여자가 되면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게 되어 저는 미용실도 가고 옷도 좀 사고 제 자신을 좀 꾸미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뭐야, 왜 갑자기 멋을 부려? 그러고 어딜 가는데? 혹시 나 몰래 로또라도 맞은 거야? 라며 헛다리를 짚는데 괜히 기분이 으쓱하고 좋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로또 맞았어. 대박이지.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남편의 애간장을 좀 녹여볼까 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제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알아내려 했는데 친정에 가서 물어봤다 하더군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제가 직장 잃고 남편한테 서러움을 잔뜩 당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장 제가 임대사업도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해서 부동산 일도 하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 알려주셨는데 거기까지만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을 저희 엄마가 그리고 우리 딸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우리한테 월마다 100만 원씩 주고 있어. 자네가 그랬다며? 자네가 자네 부모한테 용돈 주는 거 꼬우면 우리 딸도 벌어서 우리 용돈 주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돈 벌자마자 100만 원씩 주더라. 아이고야, 이걸 사위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러게, 왜 우리 딸을 무시하고 그러나?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야. 부부가 왜 부부인데? 어려울 때 보듬어주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게 부부 아닌가? 이렇게 제가 1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남편에게 일장연설도 하셨는 모양인데 남편은 그저 제가 친정에 월 100만 원씩 자기 몰래 주고 있다는 말에만 꽂혔어요. 그리하여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다짜고짜 자기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다며? 그리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업도 했어? 그래서 친정에 월 100만 원씩 들였냐? 라고 따져 묻는데 살짝 김이 새긴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저는 남편이 놀라서 따지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알긴 내가 자기 정말 로또 된 줄 알고 처갓집에 다녀왔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 100만 원이라니. 저는 그때 남편이 정확히 어디에 꽂혀 기분이 나빴는지 알았어요. 저 인간은 제가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보다도 제가 친정에 돈 100만 원씩을 주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벌어서 용돈 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제가 용돈을 주고 있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엄청 약이 오른 모습이었는데 남편은 곧장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진짜 자기한테 서운해. 왜 나를 속여? 나한테 다 오픈하지 않은 저희가 뭐야? 저희라. 저는 남편의 내로남불식 논리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기는 저한테 말 안 하고 시댁에 50만 원 드려도 되고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곧장 저도 따져 물었죠. 자기 웃긴다. 부모님 용돈은 자기가 나 속였어. 그리고 내가 따지니까 벌어서 너도 친정에 용돈 주라며. 왜? 이젠 그것도 불만이야? 당연하지. 50만 원이랑 100만 원이 같아? 도대체 나 몰래 얼마 동안 친정에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뭐? 빼돌려. 말 똑바로 해. 내 돈이야. 무슨 돈을 빼돌렸다고 이래?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우리 돈이지. 아무튼 나는 인정 못하니까 지금까지 처갓집에 들인 용돈 다시 받아와.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왜? 나는 평생 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가서 배 아프냐? 그냥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누가 배가 아파? 나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누가 봐도 딱 꼬라지가 그건데. 나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그만 긁어라. 왜? 이젠 돈도 잘 벌겠다. 정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래서 여자가 무섭다는 거야. 그렇게 돈 못 벌고 빌빌거릴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더니 조금 돈 좀 만졌다고 저렇게 태도를 바꾸잖아. 네가 잘 벌면 뭐 얼마나 잘 벌 건데? 월 1,000만 원 버냐? 나는 벌어. 저는 유치해진 남편의 말에 헛웃음만 나왔어요. 네, 남편이 외제차 딜러여서 잘 나갈 때는 1,000만 원도 번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 만져보지도 못했고 지금은 또 사정이 달라진 걸로 아는데 남편은 곧 죽어도 자기가 잘 벌었을 때만 기억하고
사람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 아파 죽으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없어 보였는데 뭐라고 더 쏴붙여줄까 하다가 저는 제 입까지 더러워지는 게 싫어 그냥 말을 말았어요. 그러자 그 남편이 왜 말을 하다 마냐며 이번에는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방방 뛰는데 그땐 저도 모르게 진짜 추잡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냥 마음의 소리가 저도 모르게 툭 제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자 그 말이 충격적이었던 건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얼굴만 붉혔어요. 열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가 생각해도 그 순간 자기 스스로가 추잡해서 창피함을 느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유치함의 끝판왕이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자기가 번 돈이 많은지 제가 번 돈이 많은지 따져보자고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이걸 따져봐야 우리가 앞으로 더욱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딴 멍멍이 논리까지 펼치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저는 이 주접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남편이 제 수입을 몰랐을 때는 관계 회복이라는 게 가능할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같이 살기 어렵다고 헤어지자고 말했고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더욱 저를 돈 조금 버니까 남편까지 버리는 이상한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 이혼해.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 우리 결혼이 깨진 이유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니까 이 집에서 나가. 자기 회사 잘리고 내가 혼자 대출금 낸 것도 있고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몸만 나가. 라며 저더러 모든 책임을 지고 제 몸만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데 저는 알겠다고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어요. 일단 전세 계약자가 남편인 것도 맞고 그 전세 얻는다고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가 수입이 없을 때 혼자 부담한 것도 맞으니 거기서 버티며 치사한 싸움을 하기보단 나가고 싶었는데요. 사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법이라는 게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실직했어도 남편과 똑같이 생활비를 냈고 집안일도 제가 혼자서 다 했는데 그 집에 정말로 제 지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혼하면 법적으로 다 따지고 분할할 건데 남편과 쓸데없이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 곳이 있었는데요. 마침 예약이 없는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막상 이혼하러 법원에 가자고 제가 연락을 하니 남편은 펄쩍 뛰며 뭐야 정말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이렇게 딴소리를 했는데 그때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그래서 뭐 이혼하러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왜 화를 내?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 나야 당연히 이혼 안 하지. 그런 의미로 일단 장인 장모님한테 드린 돈부터 회수해와. 그럼 내가 예전처럼 잘해줄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미쳤냐?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이혼할 거야. 내가 이혼할 생각도 없이 그 집을 나왔겠니? 막말로 이젠 나도 능력 있고 이혼 안 할 이유가 없지. 이봐봐. 결국 이젠 공인중개사까지 됐고 자기 사업도 해서 돈 좀 버니까 나 버리는 거네. 너 방금 인정했다. 근데 어쩌지? 나는 이제 너랑 헤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돈도 우리 돈인데 내가 왜? 저는 남편의 얄미운 말에 그럼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변호사님은 증거만 충분하다면 이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보냈던 문자 한글까지 총동원의 증거를 수집했고 변호사님은 이 정도면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 그 말이 왜 그리도 안심이 되던지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남남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친정에도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좀 놀라셨어요. 하지만 이내 그래 그런 넌 뭐가 좋다고 참고 사니. 생각 잘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너 이제 능력 있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는 우리 딸 편이야. 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고 저는 가족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끝나면 내가 당한 거에 비해 너무 싱겁지 않나? 그래서 최종 이혼이 되기 전에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묘수를 생각했는데요. 저는 월급을 받던 날 평소에는 그런 사치를 부리지 않지만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남편이 일하는 매장으로 갔어요. 그러자 저인 줄 몰랐던 남편이 제가 돈 좀 있는 손님인 줄 알고 저 멀리서부터 굽실거리며 영업을 하려는데 너무 웃기더군요. 그리고는 방금 저인 것을 알고 조금 당황하더니 갑자기 무슨 정신승리에던 건지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뭐야, 자기가 여기 왜 왔어? 그리고 이 차림은 뭔데? 아주 돈지랄을 제대로 하러 왔구나? 왜? 차라도 사게? 꿈깨. 여기에서 네가 살 수 있는 차는 없거든. 돈 좀 벌었다고 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온 모양인데 헛다리 짚었어. 그러니까 괜히 개망신 당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봤자 차가 차지 뭐 대단할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센 척을 하는 남편을 더욱 짓밟아주려 일부러 가짠타는 듯이 웃고 다른 직원을 불러 매장에 차를 구경했는데 그리고는 남편 보란 듯이 그 매장에서 제일 비싸다는 차를 계약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똥 씹은 얼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만 가웃거렸는데 사실 그 차는 제가 아니었어요. 내년이면 친정아빠가 환갑인데 좀 좋은 선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끌고 다니시던 차를 가져와 제가 탈 생각이었는데 엄마와 아빠가 그 차를 타고 좋은 곳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 말처럼 차값이 장난이 아니었고 아무리 개월수를 늘려도 차 할부금이 꽤 나가는 건 사실이었는데 언니가 절반은 도와주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 자매가 아빠 환갑 선물을 해주기 위해 꽤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 돈을 조금 보태고 나머지를 할부로 뺐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기도 했죠. 그래도 언니의 금전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선뜻 용기를 내기 힘들었을 텐데 저희 자매가 또 그런 면에서는 의리가 좀 있는 편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니 언니는 신나서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말해줬어요. 야, 나 네 언니다. 나도 내 동생 기 살려줄 돈은 있어. 네 형부가 그런 걸로 뭐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 이참에 너는 복수하고 우리 자매 엄마 아빠한테 기깔나게 선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언니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제 딴에는 최고의 복수를 하고 온 날 저녁 모처럼 신이 난 언니와 제가 친정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술에 떡이 되어 저희 친정집 초인종을 누르고 또 누르며 추태를 부리는데 정말 못 봐주겠는 거 있죠. 그러자 저희 아빠가 인터폰 앞에서 역정을 내시며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술 먹었으면 곱게 네 집에나 가! 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횡설수설 저랑 이혼하기 싫다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 보면 저 인간도 참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끝까지 씁쓸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고 이 상황이 그리고 변해버린 저 때문에 억울하다 서운하다 이딴 말만 계속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끊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런 제 목소리를 인터폰으로 그 인간이 들었는지 갑자기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소영이 안에 있습니까? 그럼 저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남편을 만나라고 한 건 제가 아닌 저희 언니였죠. 말릴 새도 없이 언니가 나가버렸죠. 현관에 있던 야구 빵망이를 들고 나갔어요. 저희 아빠가 젊어서부터 직장인 야구 모임이 있어서 집에 야구용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그중에 가장 단단한 방망이를 가지고 나갔는데 얼마나 휘둘렀는지 남편의 비명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더군요. 결국 남편은 술이 확 깼는지 주랭랑을 쳐버렸고 언니는 다음날 온몸에 근육통이 와서 회사까지 쉬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 놈이 어찌나 겁을 먹은 건지 그 이후에는 또 저희 언니를 만날까봐 저희 친정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모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까지 시달려야 한다면 그건 너무 죄송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계속되는 소송 중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송 기간이 계속 늘어만 갔는데 남편의 주장은 한결같았어요. 자기는 절대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고 저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눈물 연기까지 펼치더라고요. 물론 씨알도 먹히지 않았지만 남편 놈은 꽤나 필사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민낯을 봐버린 제가 마음을 바꾸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판사님도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승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판사님은 제가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활비를 부담한 점과 전적으로 모든 가정일을 혼자 다 했으므로 남편이 자기 것이라 우기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저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셨는데요. 남편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어요. 그 때문에 재판장에서 쫓겨났는데 그땐 정말이지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저는 만족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온갖 진상을 부렸어요. 아마도 저랑 헤어지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국 제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남편은 완전히 제 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경찰이 남편에게 제대로 겁을 줬거든요. 또 경찰이 하는 말은 무서웠는지 그 후로는 잠잠해졌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걱정이라며 저에게 집으로 들어와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저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 현재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집도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전부터 저희 엄마가 아담한 텃밭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2층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함께 살고 있지만 따로 독립된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을 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집이라는 건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닌 결국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저는 제가 앞으로 구할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저 힘내라고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정말 우연한 기회로 오래된 지인을 만나 헤어진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차가 아니라 보험을 팔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그럴 때 도움되게 인떡이라도 좀 쌓고 살지. 새삼스레 그 인간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그래도 뭐 자업자득이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복수보다는 제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바람인데 혹시 아나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엔 좋은 인연도 만나 다시 예쁜 사랑을 할 수도 있을지요. 부디 그런 좋은 일들이 제 인생에도 찾아와 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강한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